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통신 서비스 산업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통신 서비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제목에 싸고 안전한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전략팀에서 이야기를 하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통신주가 이제 3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 주가 하락 시에 방어를 못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방어주인데 전혀 방어를 못하다가 지난 한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장을 아웃퍼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주가 급락장에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하단폭에 가까이, 히스토리컬 하단폭에 가까이 와서 저희는 조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저희는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부각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저희 통신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적에 이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판매 둔화가 나타나서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IPTV 관련 VOD 매출이 거의 QOQ로 20% 이상 증가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실적들이 견조한 편인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 3, 4, 5, 6번 보시면 밸류에이션은 거의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임원들이 이제 주식 매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급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이제 주 LG는 LGU 플러스 지분을 2%를 추가로 사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G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게 작년인 것 같은데요. 경쟁도 워낙 많이 했고 가입자가 생각보다는 LTE 때보다는 조금 느린 것들. 그래서 12페이지 그림 10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LTE 때는 스마트폰이랑 함께 보급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5G는 좀 약한 부분들은 맞지만 작년에 이제 한번 흔히 말해서 미친 듯이 경쟁 한번 하고 지금은 그림 12번 보듯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림 13번에 보시면 판매량도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 13페이지 그림 15번 보시면 알프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많이 개선이 이제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5페이지 그림 17번 보시는 것처럼 작년을 바닥으로 이익은 올해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사들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분기별로 실적을 보시면 작년 2분기 때가 5G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마케팅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나가지 않았던 국면이고,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부터 YOY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뒤쪽에 SK텔레콤을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뒤에 이제 종목들 5개 다 붙어져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감안을 해서 20% 이상 할인을 일단 조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K텔레콤도 목표 주가는 31만 24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그 5G 효과는 사실 SKT, KT, LGU 똑같이 받을 거고요. 다만 이제 SKT가 무선에서 1위 사업자다 보니까 5G 올라올 때 효과는 좀 많이 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하이닉스나 SK 브로드밴드나 11번가, ADT 캡스 이런 자회사 기업 가치들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탑픽은 SKT로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는 KT랑 LGU 플러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LGU 플러스 주 LG에서 일단 지분 매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고, KT는 좀 작년부터 워낙 과도하게 주가가 좀 빠졌고 지금 PBR 0.4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EBITDA도 거의 2.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이 정도면은 좀 과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KT랑
LG 플러스 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LG 헬로비전이랑 스카이라이프는 홀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급락장에 방어주 역할을 못했는데 혹시 좀 생각을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왜 그랬을까라는? 뭐 저도 그게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그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제 임원들이 주식을 사고 주LG가 이제 지분 사면서 약간 트리거 포인트는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은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빠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되면 조금 최소한 시장은 따라가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아웃퍼폼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외불증 관계로 글로벌 소버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흥국 투자 등급 달러 채권을 그동안 중립에서 지금 비중 확대로 이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난주 감산 합의,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자산 매입으로 미국 투자 등급 시장의 그 크레딧 온기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자 등급 회사채 한 5년 만기 미만짜리를 미국 연준이 사준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경제 회복 기간에도 잘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투기 등급으로 더 하락하는 이런 채권, 폴론엔젤도 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국 투자 등급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등급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투기 등급 채권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투기 등급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 주로 중국의 디벨로퍼 같은 데들은 부도가 많이 날 거고요. 그래서 하이힐드와 달리 투자 등급 달러 채권만 저희는 비중 확대로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로컬 채권은 아직도 회복되려면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상업펀드. 네, 이달의 헤지펀드 4호로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숫자만 좀 말씀드릴게요. 3월 말 기준으로 한국형 헤지펀드 사이즈 31.5천억이고요. 31.5천억이면은 35조 정도가 히스토리컬 하이였는데, 계속적으로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채권형 헤지펀드인 레포를 빼면은 23.9조 원, 드디어 24조 원 라인이 깨졌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 1조 원 이상 감소한 건데요. 아무래도 라임 사태 이후에 한국형 헤지펀드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가입 기본 단위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라간 거에 따른 자금 유입 둔화, 그리고 뭐니 해도 좀 단기 헤지펀드들이 롤오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이즈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별 수익률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게 레포 펀드, 단기 채권형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단기 여전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서 깨지면서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메자닌에 대한 위기감, 메자닌 위기설 이런 게 많이 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자닌 전략을 쓰고 있는 헤지펀드는 3월 달에 유일하게 플러스 0.0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서 아직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메자닌의 저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로 재간접 헤지펀드들, 이렇게 한국형 헤지펀드들을 펀드 오브 펀드 형태로 묶어놓은 6개의 재간접 헤지펀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신한 BNP께 가장 놀라운 시장 방어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글로벌 서버린 추가 발표하시죠. 네, 신흥국 국채 중에서는 러시아 국채가 이제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서 주요 신흥국 대비 앞으로 좀 차별화된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 전쟁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수익률이 주요 신흥국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이나 이제 통화 정책 대응 여력도 우수한 편인 점도 이제 투자 매력 부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가 바닥 국면이나 이제 환율 고점 국면도 통과함에 따라서 수익률 역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리츠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MM 자료인데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위클리로 보시면은 글로벌 리츠는 한 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상승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 연초부터 해서 제일 적게 빠진 게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이 또
상승세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증시가 한 1.8% 내리면은 4% 빠지고 미 증시가 1.8% 오르면은 7% 오르고 이래서 변동성이 미 증시보다 더 리치가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자체가 실물 자산에 전이가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산 섹터별로 보시면은 호텔이 올 초 대비해서 호텔 리치 자체가 한 65% 그리고 쇼핑몰도 한 68% 빠졌고요. 리테일은 70% 빠지고 나서 최근에 좀 30% 40%씩 지난주에 올랐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호텔, 리테일, 쇼핑몰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전이가 되면서 유통 물류, 산업용도 리테일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물류는 떨어지지만 또 온라인에 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보합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길어지면은 오피스 쪽으로 전이가 될 거고 그게 또 길어지게 되면 주거용으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리치는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3페이지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인데요. 그게 주식으로 따지면 퍼에 해당되겠습니다. PFFO라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배당 수익 가능한 금액을 주가로 나눈 PFF 밸류에이션인데 대략 16.6%가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완전 정상화되지 않는다 하면은 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리츠도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거고요. 따라서 4페이지에 우리의 NP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래도 언택트 그 휴먼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향후에 다시 재기가 되고 경제 활동이 된다 하면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우리가 있던 그 셀타워, 통신 기지국 이런 쪽이 더 세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고요. 우리 최근 NP는 마이너스 S 플러스로 다시 회복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하겠습니다. 광고산업. 네, 광고 산업 레포트부터 발표드리고 강원랜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 산업 레포트입니다.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기 우려감으로 광고 경기 둔화 불가피하기 때문에 산업 전망은 포지티브에서 뉴트럴로 하향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했다가 재상승하면서 지금 산업 평균 PER은 14배 수준으로 메르스 시기나 코로나 초기에 11배를 상회하고요. 근데 또한 경기 민감주 특성상 이게 실제로 산업 센티먼트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업 전망은 뉴트럴로 제시합니다. 사업자별 특성 판단한 선별적 접근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 현황 잠깐 보시면요. 일단 페이지 4페이지에 그림 3, 4를 참고하시면 일단 광고 경기에 선행하는 이런 지표들인 CCSI랑 BSI 급락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실물 경기 우려가 확대된 상황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엔 거의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5의 그림 5번 보시면 광고 경기 지수 동향이 100 이하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광고비 지출이 실제로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이제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이제 KAI 중에서 기업의 업종 및 규모별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전자업종 그리고 대기업 광고주를 보유한 경우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의 그림 13에서 매체별 전망 같이 보시면 디지털 광고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매력도 높을 것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전자 대기업 광고주를 보유하고 디지털 레퍼런스가 풍부한 제일기획 그리고 미디어 커머스를 통해서 디지털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는 에코마케팅을 차선호주로 제시합니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페이지 9페이지 제일계획입니다. 목표 주가 26,000원으로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 바이 및 탑픽을 유지합니다. 저희 코로나 영향은 당연히 불가피하고요. 아마 1분기보다 2분기에 좀 더 영향이 셀 것 같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건비 투자나 M&A 등 속도 조절로 비용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 방어도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자 대기업 광고주를 캡티브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의 디지털 마케팅을 약 3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 쌓은 디지털 레퍼런스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로 대면 마케팅 어려워진 만큼 최근 디지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뉴 노멀에서는 가장 편하게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보시면은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는 코로나 영향 없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되면서 영향 상쇄되었습니다. 다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럽이랑 미국 리테일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캡티브뿐만이 아니라 넌 캡티브 쪽까지 좀 좋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더 힘들 걸로 판단합니다. 페이지 14페이지는 이노션입니다. 투자 겸 바이는 유지하는데요. 목표 주가는 73,000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저희 외형 같은 경우에는 웰콤 인수했기 때문에 비유기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저희가 약간 웰콤사 인수가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웰콤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구조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마음대로 효율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양날의 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저희 신차 프로모션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있을 거라는 점이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아무래도 자동차가 제일 기획이 보통 파는 핸드폰 같은 거 대비해서는 디지털 프로모션에 좀 불리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기획 대비해서는 조금 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웰콤사 인수를 통한 비유기적 성장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을 걸로 보는데 이게 2분기부터 유럽 쪽도 같이 안 좋아지면서 해당 기업이 활동 중인 유럽 및 미국에서의 영향 늘어나고 넌캡티브 물량 집행 지연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시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봅니다만 2분기가 조금 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20 에코마케팅입니다. 19페이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의 차선 유지 유지합니다. 저희 일단 그냥 본업만 보시면 중소형 광고주 위주이기 때문에 본업 타격 불가피합니다. BSI 참고하셔도 그렇고요. 다만 지금 차선 우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디어 커머스 오호라 쪽에 선방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오호라 매출의 10%가 동사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효과가 연간으로 반영되고요. 이에 타사 대비해서 광고주 상황이 좀 독립적이고 오호라가 셀프네일 상품인 걸 생각해보시면 이거 약간 숨겨진 언택트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2월 자료 대비해서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 좀 높아졌는데 오호라 카파가 55% 증설했기 때문이고요. 잠깐 22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2번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셀프네일 검색 통계를 보시면 여름이 성수기라는 거를 이제 차트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 네이버 쇼핑 인사이트 쪽 데이터는 실제로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들의 검색량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림 1번에 보시면 이 셀프네일 1위 사업자인 대싱디바랑 오호라가 최근에는 인지도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름이 오면은 지금 현재 월별 매출 40억 대비 2배 이상인 100억 수준의 매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1분기는 중소형 광고 본업 때문에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에 그칠 겁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만원으로 하향했고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했는데요. 동일합니다. 이제 중소형 광고주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영업 이익은 많이 안 빠졌는데 이유는 제가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생각보다는 인건비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내린 이유는 저희 타겟 PER이 예전에 성장성 고려해서 22배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 랩사는 둘 다 그냥 밴드 하단인 업황 안 좋은 거를 고려해서 17배로 하향했습니다. 이유는 저희 코로나로 업황 부진하기 때문에 SKT와의 시너지 수익 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나스미디어입니다. 홀드 의견 똑같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31,5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 좀 크고요. 그래도 여기도 똑같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방어되는데 이유는 IPTV 쪽 그 조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20억 원 이상의 적자 감축 예상됩니다. 다만 명확한 성장 동력은 사실 인크로스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산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강원랜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바이로 상향했습니다. 일단 저희 국내 코로나 사태 완화됐을 때 가장 좋을 수 있는 사업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영업 중단된 것 때문에 저희 2월 말 기점으로 해서 엄청 빠졌어요. 주가가 그랬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사태만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곧장 실적이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 되게 명확한 종목이 강원랜드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당사에서는 펜트업 디맨드를 많이 기대를 하는데
이유는 저희 산업 특성상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내국인 카지노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 가서 카지노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뭐 항공편도 없고 이동 제한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펜트업 디맨드가 2분기 5월, 6월에 굉장히 셀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하향했는데 이건 일단은 올해는 좀 비정상적일 거기 때문에 내년 걸 끌고 와서 약간 할인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럼 이 단기적 모멘텀인 코로나19 완화로 끝이냐면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배당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희 올해 순이익 30% 깎여도 DPS는 10%밖에 안 깎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3% 중반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영업 규제 완화 모멘텀 여전합니다. 저희 뭐 매출 총량제 증량 가능성도 여전하고요. 플러스로 뭐 테이블이 회복된다거나 하는 이슈들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2년부터 고정비 레버리지 셉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강원랜드 투자 의견 바이를 상향하고요. 물론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중에 42% 쉬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일기획이요. 저희 삼성전자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아마 신제품 출시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면은 별로 그렇게 조정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근데 보통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제일기획은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저희 보시면 뭐 갤럭시 A 시리즈나 그 밑에 시리즈 나왔다고 해서 나온 그 프로모션 크게 하시는 거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프로모션이 필요한 갤럭시 S20랑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은 이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가 이거를 닷컴을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내려야 될 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사에서는 조금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애초에 좀 낮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그렇게 크게까지 반영 안 했고 동시에 이게 그 특성상 매출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못 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체를 전환해서 집행하면 되고요. 전환 집행하는 효과 좀 반영했습니다. 이 광고 쪽 좀 여쭤볼게요. 이 경기가 나쁘니까 직관적으로 광고 산업이 안 좋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대신에 저희 바뀌어진 생활 패턴을 보면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든지 또는 보는 사람도 더 늘어나고 넷플릭스나 IPTV 기타 등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광고 산업 내에서 일부 기업 또는 일정한 일들을 하는 애들은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런 뉴노멀이 발생할 경우에 광고의 모양은 좀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넷플릭스 같은 거는 광고가 없는 구독 기준의 이런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가 광고를 붙이고 싶다면은 약간 그런 프로그래매틱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고요. 미국 쪽에서 저희 셋톱박스에다가 광고 붙이는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려면 사실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서는 좀 찾기 힘들고 해외 기업 중에 제가 1월에 말씀드렸던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애들이 거기서 조금 일부 타겟 광고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단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우리가 앉아서 TV를 많이 봐도 광고주가 돈이 없으면은 대행사들은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체비 집행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벌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벌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쳐낼 수 있는 게 마케팅 광고비고 그리고 가장 늦게 올라올 게 마케팅 광고비라는 걸 생각하면은 광고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이런 산업의 에코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광고 대행사들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 중에서 이제 고영 발표드리겠습니다. 고영 어저께 실적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투자 의견 셀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85,000원에서 61,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한 근거는, 적용하는 멀티플 PER 27배는 그대로 뒀고요. 영업이익을, 추정 전에 410억 원 올해 봤었는데, 이제 370억으로 줄였고, EPS도 한 28% 정도 내렸습니다. 어제 실적은 이제 1분기 실적인데요. 영업이익이 56억 원 나와서 저희 추정치가 88억이었고 컨센서스가 80억이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2019년 4분기에 중국의 이제 5G 모멘텀 지연되면서
집행되기로 했던 고객사 투자가 1분기로 이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된 그 전장 관련된 장비 매출액이 71억 원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 영향도 뭐 있지만 그 전기차랑 전장 관련된 투자는 이제 모멘텀인데 회사에 관련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가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다른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데요.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는 한 10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회사는 한 20배 이상 지금 받고 있고 거의 뭐 30배를 넘고 있는데 이게 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 그 성장세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최근 이제 뭐 국내외 한국에도 있고 뭐 해외에도 있는 이 경쟁사들의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오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프리미엄도 좀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이 코로나19에서 그 중국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 위해서 5G 인프라 구축 이제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그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하는 게 이 회사가 의료 로봇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2년째 발표가 지금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셀로 바꾸고 주가 쭉 빠지긴 빠졌는데 뭐 싸지기만 싸진다면 다시 바이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30배 이상 받으려면 그 관련된 그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경쟁사 수준으로 좀 내려오면 이제 바이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실적이 부진하니까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PER이 한 27배, 25배 정도 저희가 셀로 다운그레이드 시켰을 때 그 정도 됐었는데 이 실적이 부진하니까 다시 30배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 발표하겠습니다. 예, 대우건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주택부문 매출 증가하고 그다음에 해외 손실 환입들이 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수주 가이던스나 분양 목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해외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우려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최선우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자료를 통해서 대림 최선우주로 올리고 대우는 이제 차선우주로 변경 제시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주 목표 자체가 수주 달성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는 80%, 그 다음에 해외는 40% 정도 수주 달성률 가정을 해서, 대우는 64% 가정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PBR을 1배에서 0.7배로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4,2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KDB 인베스트먼트의 매각 관련된 경영 정상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때도 분양 상대적으로 좀,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목표했던 22,000세대 분양은 현재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모델하우스 안 열리면서 이제 분양가 안 열리는 부분,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연기됐던 것들 때문인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료되는 이제 8월까지는, 해당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외도 이제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7 작년에 수의 계약한 부분 아직 수주를 잡히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 상반기 때 인식되면서 20억 달러 이상은 인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라크나 오만, 카타르 등 주요 수주 지역들이 현재는 입국 제한 아니면 입국 금지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은 높고 그래서 2020년 수준은 목표보다는 다소 적은 수준이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GTX A 노선 5천억짜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프로지온 주한 2,500억, 인천 갈산동 지산 2,800억 정도, 작년에 분양한 대형 현장들 매출 본격화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흐름은 매분기 좀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 기준 봤을 때 PE 3배로 건설업 평균 대비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3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야말로 이제 해외 비중이 높은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5조 수주 중에 3조 정도가 국내 그 계열사 관련된 수주고요. 나머지 7.5조 전부 다 해외인데 지금 대부분의 해외 타겟하는 현장들이 다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제 3월에 사우디 자프라 가스전 패키지 2 가스 처리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아직 결과 발표 난 건 아니고요. 그 밖에 말레이시아 사라왁 같은 경우도 이후에 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 한두 개 정도 들어오면 20억 달러 이상은 수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의 대림 산업이 진행하고 있는 북미의 PTT DLM ECC 프로젝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멕시코 도스포카스 정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발주처의 수익성 악화랑 입국 제한 등의 수주 활동 제한으로 지연될 가능성 저희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 달성률 역시나 국내 80%, 그다음에 해외 40% 가정을 했을 때 삼행 같은 경우 50% 정도만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PBR을 기존의 3배에서 1.8배로 할인 조정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12,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행히 연결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으나 일부 좀 조정이 있는 건 작년까지 바레인바코와 연결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지분법으로 인식이 돼서 매출이 그만큼 빠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 건설 업종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비싼데 그 비싼 프리미엄 받는 요인 해외 쪽이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 감안해보면 투자 의견은 홀드로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대우도 그렇고 삼성엔지도 그렇고 뭐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주 달성률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뭐 이 실적은 그러면 한 몇 년 후부터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 계산을 해봤고요. 그 계산해본 결과는 일단은 2023년, 22년, 23년부터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생각보다 실적 조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PER 비지표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건설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80%, 해외 40% 정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PER이 뭐 건설업 평균 4배에서 한 4.5배, 5배 정도로 소폭 상향 조정되는 정도고요. 반면에 이제 삼행 같은 경우 좀 타격이 큰 게 지금 뭐 8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이 정도 수준 계속 2, 3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PER은 뭐 10배 이상 올라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 같은 거 실적 조정해 놓은 거 보면 뭐 매출 아주 조금 빠지는 거잖아요. 즉 뭐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럼 코로나 영향이 뭐 한 2, 3년 내의 실적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사실은 됩니다. 이게 공사 현장들이 사실 중단이 돼야지 매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공사 현장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탑픽 조정을 국내 비중이 높은 대림으로 바꾼 이유가 해외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우려를 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해외 현장들도 뭐 일부 국가들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최근에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 한해서 입국을 허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동 국가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유들은 아람코나 알드녹 같은 국가기관 정부 산하 기관들 아니면 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는 추후 이제 유가나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보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국내 수준은 80% 가정을 해놨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사업성 없는 것들은 다 나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 될 사업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사업이 연기될 수는 있어도 아예 취소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달성률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SNS텍 발표하겠습니다. 네, SNS텍 말씀드릴게요. SNS텍 포럼에서 올해 탑픽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주가는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매출액은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 42%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추정치에 부합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약간 이제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액은 큰 변동 없이 공급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이 되면서 이익이 조금 좀 예상보다 하회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좋습니다. 이쪽으로 좀 투자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창 매출이 좀 증가됐고, 이쪽으로 작년부터 고객사가 신규 추가되면서 매출액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IT가 어제도 좀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 보였고, 지금 SNL도 그에 따른 모습 보였는데, 일단 1분기는 잘 나왔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피할 수 없듯이 SNS텍에 대한 변동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비메모리 관련 주예요. 일단 비메모리가 투자가 되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메모리 투자가 저희 이제 하우스 의견으로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안정화됐을 때 비메모리 투자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비메모리 투자는 확실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EUV 펠리클에 대한 개발이 성공이 되면 밸리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고요. 경쟁사가 100% 다 일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국산화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SNS텍 같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은 국산화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SNS텍을 관심 있게 보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발표했던 고영 같은 경우가 한 PR 30배라고 셀 투자 의견 나가 있는데, 얘도 뭐 한 2, 3배는 되는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관련돼서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찼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25배까지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블랭크 마스크 소재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소재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EUV 펠리클이라는 이 소재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양산 성공한 회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텍 같은 경우도 양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리레이팅이 훨씬 더 30배 이상도 봐줄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소재인데, 요거에 대한 것들, 가능성, 요런 것들이 좀 밸류에이션에 일단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가시성은 올해 연말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EUV에 대한 얘기는 항상 연내에 계속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당 컷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물류 비용 때문에 이게 진짜 물류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R&D, EUV 펠리클을 개발하기 위한 R&D 인력 증가,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일단 이익단을 좀 줄였습니다. 예,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